안녕하십니까. 대변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말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시작된 이 유튜브입니다. 법을 좀 더 쉽게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모신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우리 정소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한 6년 정도 다루고 한 1,700건 정도 하다가 이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것에 또 관심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 14년 차 변호사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보리고요. 배우 일을 하면서 MC도 보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하는데요. 법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법을 많이 안 지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면 듣고 싶지 않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제를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 분도 굉장히 많고 네. 거기에 또 가담을 하거나 해서 처벌받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을 해서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 또는 뭐 자기의 자금을 조금 더 상환 또는 대환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사례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우선 있을까요? 이제 보이스피싱의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 이제 검찰청이고 본인 계좌가 뭐 대포통장 계좌로 신고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입력해라. 이렇게 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미싱이라고 해서 이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요. 예를 들면 당신한테 이제 뭐 국제 우편이 왔다. 그래서 택배를 확인하라 해서 이제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저한테도 왔었어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아는 지인의 돌 초대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기 초대장이니까 링크 하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모르고 딱 링크하는 순간 자기 휴대폰에 이 정보가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아가는 그 앱을 이용해서 본인의 지인들의 연락처,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옛날에 이렇게 번호로 있는 네. 거 사진 찍어 놓으시는 분 간혹 있으세요. 이제 그 카드. 예, 카드 네. 들고 다니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털리는 거예요. 그게 아. 이제 스미싱. 그리고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내에 예를 들면 땡땡은행 정식 사이트는 아닌데 사이트처럼 가장해서 만들어 놓고 예,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은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유형이 있고요. 이제 아까 전화로 뭐 검찰청이나 이렇게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 나 핸드폰 망가졌어. 그런데 나 여기 지금 어디 있어서 나가려면 돈 얼마 붙여줘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딸의 음성 같은 것도 막 AI로 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죠. 사실 그 당황스럽고 그 궁박 상태를 네. 이용하면 아무리 자기 아이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헷갈릴 겁니다. 뭐 8살, 9살인 아이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톤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면서 아빠 살려줘 라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엄마 아빠들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멘붕 상태에서 이게 뭐 생각할 틈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건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생각보다. 보면은 이제 그 핸드폰에 대한 정보 자체가 털렸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쪽에서는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족 관계가 누군지, 뭐 엄마 아빠가 누군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하고 갑자기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또 못 걸게 통신 또 방해하고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네.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는 계속 급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스미싱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접했던 사건 중에는 이 핸드폰을 원격 통제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핸드폰의 발신이라든가 수신이 그 프로그램에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는 이거 내가 절대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택배나 문자를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 핸드폰이 이 스미싱을 통해서 제 정보가 털렸어요. 그러면 네. 제가 알고 있는 정소연 변호사님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제가 정 변호사님에 대해서 뭐 메모를 해놨다. 그럼 그 메모까지 다 그 사람한테 정보가 가는 거죠. 변호사님한테 저인 것처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번호랑 그게 다 뜨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악성 코드가 돼 있는 문자를 보내면
변호사님은 김정희 변호사 보내니까 클릭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는 순간 제 폰도 정 변호사님 폰도 다 이제 살리는 거. 오픈. 공범 아닌 공범이 돼버렸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 폰이 해킹됐으니 제 번호를 오는 문자는 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전 종종 받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많이 당했어요.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들도 이 상황의 궁박함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종합 플레이를 합니다. 내가 당황하게끔, 당황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없게끔. 제가 그 담당했던 사건 중에 그분은 전화기를 못 놓게끔 했어요. 전화를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끔.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혼자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가라. 그리고 이어폰을 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이미 저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고립된 상황을 이용해서 계속 궁박 상태를 이용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이체하게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큰 사기꾼을 안 만나는 것도 정말 일생의 행운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사기꾼을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복이에요. 아까 피해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본인이 연루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융감독원에 이제 자세한 매뉴얼이 나타나 있어요. 그건 내 말도 어려워요. 근데 말도 어려운데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해야 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신 다음에 이거를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출해서 전달하시는 경우는 대면 편취 사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체하는 거. 그래서 이체하는 거는 내가 여기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은행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돼요. 뭐 형사 재판하고 뭐 민사 재판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거는 돈의 피해를 먼저 막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전화하시고 금융감독원에 지급 계좌 정지 요청하시고, 두 번째로 본인이 이제 핸드폰으로 스미싱 같은 걸 당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러면 우선은 핸드폰 초기화 시키신 다음에 그 부분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제가 그 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말은 안 되지만 피해자들이 많이 속았던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요? 국가안전계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국가안전계좌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당신이 범죄가 이용이 됐으니 그 계좌에 넣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에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넣었어요. 국가안전계좌에. 정말 많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국가안전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쓰는 국가안전 계좌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그분들의 계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이렇게 개설하거나 뭐 이런 계좌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변호사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법무부에 들어가서 뭐 정책 만드는 일을 해봤는데, 우와.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문제다 이래서 뭔가 홍보를 하고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그때는 딱 또 기억하셔가지고 조금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조금 사그러들으면 계속 이 범죄 집단은 진화를 해요, 계속. 요즘에 진짜 핫한 범죄 수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이스피싱의 계좌가 이제 이용됐다 하면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면은 지급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보리님 통장으로 네. 돈을 그냥 보내요. 소액을 보낸 다음에 어. 이거를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를 해요. 누가? 그 범죄 집단이. 그러면 김보리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선후관계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좌가 묶여버리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인출할 수도 그렇죠. 없고 힘들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수법도 있어요. 황당하죠? 그냥 사업자 너무 계좌를 막아버리면 식당 입장에서는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이 안 되죠. 근데 요즘에 다 신용카드 쓰면 식당 같은데.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해요.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제 신고가 됐다. 그래서 지급정지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연락 오면 그 부분에 응하시지 마시고 절대로 신고해서 본인은 이거랑 관련도 없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협박 문자가 왔었다. 그런 부분도 해서 계속 진화해요.